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르기르세의 기르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오늘 장도 빨간 불이 켜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뉴스는 어떤 게 있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펙 플러스는 유가를 떨어뜨릴 마음이 없다. 두 번째, 소문이 사실이었습니다. 러시아가 MSCI에서 제외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코스피 수혜는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가총액 상위 10종목이 이게 무려 50%나 된다고 합니다. 과연 이게 무슨 일인지 한번 또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랜만에 2월에 외국인 그 다음에 연기금이 순매수로 전환을 했다고 합니다. 무엇을 샀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매일 주를 위한 경제뉴스 10분 정리. 오늘은 22년 3월 3일 목요일입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어젯밤 뉴스를 바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그 다음에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야권 후보 단일화를 선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 정치 관련주가 조금 널뛰기를 띄었죠. 그나저나 벌써 대선 또 일주일도 남지 않은 걸 확인할 수 있네요. 그리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고 즉각 철군을 요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이 현지 시간 2일 유엔 총회에서 채택이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찬성 141표, 반대 5표, 기권 35표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반대 5명 누군가 봤더니 일단 북한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북한 외에도 벨라루스, 에리트리아, 러시아, 시리아 이렇게 5개국이 반대를 했고, 그렇다면 가까운 중국은 뭐 했나 봤더니 중국, 인도, 이란 등은 기권을 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나온 뉴스로는 오늘 저녁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2차 회담이 있다고 하는데 과연 여기서 휴전에 관련된 내용이 조금이라도 나올지 관심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녁에 유가는 또 올랐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오펙 플러스가 4월 증산 규모를 기존대로 유지하겠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가가 엄청나게 오르고 있는데 그거를 잡으려면 증산을 조금 더 하겠습니다. 공급을 늘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유가가 조금 잡힌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오펙 플러스는 굳이 유가를 떨어뜨릴 이유가 없나 봅니다. 그러다 보니 WTI가 이틀 만에 100달러에서 110달러까지 돌파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런 뉴스를 보면은 야, 기름값이 이거 2,000원 가겠는데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미리미리 이번 주에 기름값이 더 오르기 전에 가득 좀 넣어놔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네요. 다음입니다. 어제 저녁에 미국장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비둘기가 한 마리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그 비둘기가 누군가 봤더니 오랜만에 파월이 비둘기로 변신을 했다고 합니다. 파월 0.25%포인트 인상 지지. 자, 연준이 이달 열릴 FOMC에서 베이비 스텝 인상으로 나아갈 것이라는 파월의 발언에 시장은 안도했으며, 그리고 뉴욕 증시는 이에 힘입어 1%대 상승 마감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베이비 스텝은 0.25% 올라가는 거고요. 그리고 빅 스텝은 0.5% 인상을 보통 말을 합니다. 그리고 플러스 방금 전에 우리가 말했던 그 내용이 여기 있네요.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2차 회담이 현지 시간 3일 오전 열릴 가운데 우크라이나의 민간인 피해 규모가 2,000명 이상으로 집계가 되면서 긴장 상황은 현재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휴전 기대감이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데, 하지만 기대가 크면 또 실망도 큰 법이겠죠.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조금은 멀리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다시 올랐습니다. 0.153 올라서 1.878을 기록했으며, 그리고 2년물 금리도 같이 오르고 있습니다. 1.4에서 1.5까지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살짝 공부를 해봤었는데 장단기 금리차 기억나시나요? 그러니까 10년물 금리랑 2년물 금리가 있는데 당연히 2년물보다는 10년물 금리가 더 높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2년물 금리보다 10년물 금리가 더 낮게 된다면은 그걸 우리는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라고 말을 하며, 그리고 보통 그런 일이라면은 주가는 당연히 폭락을 하고, 그리고 1년 뒤에 항상 무슨 일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코로나가 2020년 초반이죠. 그런데 2019년 초반에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된 바 있었죠. 어쨌든 원래는 10년물 금리나 2년물 금리가 많이 차이가 났었는데 최근 들어서 조금 붙는 모습을 현재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혹시나 여기서 더 붙는지 안 붙는지 그런 것들을 체크해서 그때그때 기름분들에게 꼭꼭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결국 소문이 사실이었습니다. MSCI 러시아 오는 9일 MSCI 신흥국에서 제외. 자, MSCI 모건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아마도 기분들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있는 신흥국 EM 지수에서 러시아를 제외하기로 결정했다고 하는데요. 이번 결정에 따라 한국을 포함한 같은 EM 지수에 속해있던 국가들의 수혜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언제 이렇게 되는가 봤더니 바로 3월 9일 장마감 이후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하며, 그래서 유진투자증권연구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러시아가 신흥국 지수에서 제외가 되고 다른 국가들의 비중이 늘어난 것으로 단순 계산하면은 한국은 0.2%가 올라갈 수 있는데, 그럼 우리가 이걸 듣고 에게?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0.2%의 효과는 엄청나다고 볼 수 있겠죠.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면은 당연히 액티브 자금도 같이 따라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맞습니다.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면은 당연히 주가가 오를 테니까 그걸 노리고 먼저 사는 액티브 자금이 들어온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패시브와 액티브 이 두 개를 다 합치면은 아마도 4조 원 수준까지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뉴스가 나오니까 오늘 코스피가 어떤
벌써 흐름을 나타내죠. 맞습니다.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종목들이 많이 오르고 있죠. 그렇다면 시총 상위가 오른 이유가 뭔가 봤더니 바로 이 패시브 자금 중에 대부분이 시총 상위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 시총 상위주가 조금 좋은 흐름을 나타내는데 과연 9일까지 지속적으로 좋은 흐름을 나타낼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진짜 충격적인 소식이네요. 연기금 21개월 만에 순매수 전환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자, 이때까지 연기금이 계속 매도를 했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그게 벌써 21개월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증시 비중을 줄이던 연기금이 다시 코스피로 컴백을 했다고 합니다. 무려 21개월 만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궁금한 거는 뭐 샀는데 바로 이거겠죠. 그래서 무엇을 샀나 봤더니 바로 카카오그룹 종목을 많이 샀다고 합니다. 자, 이 부분은 아마도 기르분들 저 기르씨랑 지속적으로 공부했으면은 연기금이 카카오 친구들을 사는 거 당연히 알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연기금은 지난달 큰 금액은 아니지만 어쨌든 코스피에서 약 190억 원을 순매수했고요.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연기금이 코스피에서 순매수로 전환한 거는 월간 기준 21개월 만이기 때문에 충분히 주목할 만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기금이 지난달 코스피에서 제일 많이 순매수한 거는 당연히 일단 LG엔솔이고요. 거래대금 약 3,900억을 매수했고 그리고 이어 카카오페이, 아모레퍼시픽, 카카오, 카카오뱅크 이 순으로 매수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솔직히 LG엔솔을 빼고 나면은 사실상 연기금은 순매수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아쉽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런데 그 와중에 카카오 친구들을 많이 산 거 그리고 플러스 아모레퍼시픽 화장품을 산 거 이 부분은 충분히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사이에 연기금의 자금이 계속 들어가니까 카카오페이 18% 상승, 카카오 10% 상승, 그리고 카카오뱅크도 17%나 상승한 바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증권가에서는 규제 우려에 따라 하락세를 보인 카카오 그룹주의 낙폭이 과도하다 이런 인식이 있다고 합니다. 충분히 우리가 추가적으로 공부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입니다. 미국이 우크라 파병 안 하는 5가지 이유. 한국에서 전쟁 난다면. 자,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파병을 안 하는 이유 5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기름들 다들 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미국은 러시아에 대해서 경제 제재는 하지만 파병을 하지 않는다고 계속 못을 받고 있는데요. 첫 번째, 법적 근거를 들 수 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는 나토에 가입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직접 개입할 명분이 없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두 번째, 실익이 없는 전쟁이라고 합니다. 사실상 인접국도 아니고 미군 주둔국도 아니고 산유국도 아니고 무역 파트너도 아니기 때문이죠. 다음으로 세 번째는 국민들의 반대가 큰 상황이라고 합니다. 72%의 응답자가 개입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응답했으며, 다음으로 네 번째, 이거는 전 세계의 사람들의 가장 큰 걱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세계 3차 대전에 대한 걱정도 존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항상 큰 나라가 싸울 때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요. 조금이라도 부딪히면 자존심이 걸리기 때문에 서로 물러날 수 없는 전혀 예측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미국은 딱 선을 그어놓는다는 소리겠죠. 그리고 다섯 번째로 출구 전략에 실패 경험이 있기 때문에 파병은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플러스 우리가 여기서 꼭 한 가지는 알고 가야 된다고 하는데요. 지금 봤을 때 우크라이나는 당연히 믿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뭘까요? 맞습니다. 종이 한 장이었죠. 영토 보존과 정치적 독립을 약속한 부다페스트 안전보장 양해각서가 있었고, 그리고 무력 충돌을 중단하기로 한 민스크 협정도 있었지만 이 두 개는 결국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자적인 안보 태세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당연히 국방력이 최고구나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런 생각은 당연히 우리나라만 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특히 유럽에 있는 국가들이 아마도 많이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기선 이제 귀에 딱지가 앉을 것 같죠. 방산주 그리고 우주항공에 관련된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조금 장기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입니다. 화장품 매장이 어디 갔지? 백화점 1층이 달라진 이유. 자, 백화점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당연히 1층. 그런데 그 1층이 많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자, 저 길이 또 생각납니다. 어렸을 때 백화점 가면은 1층 가면 머리가 아팠어요. 그 이유는 바로 특유의 그 냄새 있잖아요. 화장품, 그 다음에 향수 냄새. 그런 냄새가 가득하던 게 바로 백화점의 1층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지금은 그 1층이 확 바뀌었다고 합니다. 기존 1층은 화장품이라는 공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거를 전부 다 깨고 이제는 식품관, 맛집, 편집숍을 배치해 차별화된 공간으로 꾸민 다음에 MZ세대를 끌어들이는 전략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해 오픈한 더현대 서울은 1층 면적의 절반을 인공폭포가 있는 워터폴 가든과 전시 공간으로 채워 넣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1층을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전시하는 공간 이렇게 만들었다는 소리겠죠. 그렇다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뭔가 봤더니 바로 백화점은 오프라인의 강점을 살려 브랜드를 체험할 수 있는 차별화된 경험을 적극적으로 주입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MZ세대들은 그쪽에 가서 여기는 좋다, 다음에도 또 와야지 이런 생각을 하며 자연스럽게 백화점으로 발걸음이 가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물건을 사러 백화점을 가는 게 아니라 백화점을 가니까 물건을 사는 형태가 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최근 백화점의 얼굴이라고 볼 수 있는 1층이 화장품 매장이 없어지고 다른 것들이 많아지는 그러한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의 주춤, 시총 톱10, 목표가 괴리울 커졌다. 그렇다면 둘 중에 하나겠죠. 목표가가 사기거나 아니면 지금 너무나 싸거나. 한번 기르분들도 과연 둘 중에 뭐가 맞을지 아니면 둘 다 맞을지 그런 것들을 고민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잇따른 악재로 시총 상위 종목들의 주가가 약세를 보이며
목표 주가의 계류율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대차, 네이버, LG화학 등 이런 기업들은 최근 52주 최저가 이러한 수모도 겪을 정도라고 한데요. 자, FN 가이드에 따르면 삼성전자, LG엔솔, SK하이닉스 등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의 목표 주가 대비 주가 계류율은 49.35%에 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결국은 우리가 10개 종목을 다 산 다음에 이 종목들이 목표 주가에 간다면 50%의 차익을 거둘 수 있다는 소리가 되겠죠. 그래서 그 자료를 표로 나타내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39%, SK하이닉스 27%, LG엔솔 22%, 삼바 43% 등등등. 그렇다면 우리가 이걸 딱 보고 어떤 생각을 해봐야 될까요? 일단 저 기릿은 계류율이 큰 것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SDI 73%. 그렇다면 지금 사면 거의 2배 정도가 오른다는 소린데요. 그렇다면 진짜 삼성 SDI가 이만한 가치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공부를 해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생각했을 때 야, 이건 진짜 가겠다 이런 생각이 든다면은 당연히 이거는 추가 하락을 하고 그 다음에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지금은 분할 매수를 들어갈 시기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플러스 다른 기업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현대차 65%, 기아 63%, 자동차에 관련된 기업들 최근 들어 많이 빠졌는데 과연 진짜 지금 상황이 그만큼 매로인지 그런 것들도 파악해 볼 수가 있겠죠. 한번 기업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진짜 그만한 가치가 있을지. 참고로 이번에 아까 보다시피 MSCI에서 대규모로 자금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그 수에도 노려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내일 그리고 주말 동안 한번 공부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보네요. BBIG 기억나시나요? 코로나가 터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게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지수 안에서 정기 변경이 시행된다고 합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는 11일 한국거래소는 KRX K 뉴딜 지수 5종의 정기 변경을 통해서 총 8개의 구성 종목을 교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종목은 아래에 적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BBIG K 뉴딜에는 아프리카 TV 그 다음에 LG엔솔이 들어가고요. 그 대신에 더존 비전과 LG화학이 빠져나오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2차전지 K 뉴딜에는 LG엔솔이 들어가고 솔브레인이 나오고 바이오에서는 SD 바이오센서가 들어가고 녹십자가 나오고 인터넷 K 뉴딜에는 다날, 디어유, 카카오페이가 들어가고 그 반면 KG 이니시스, 에이스테크, 서진 시스템이 빠져나간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게임에는 위메이드가 들어가고 웹젠이 빠져나온다고 합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주가 30% 넘게 빠졌는데 거래량 900배 폭증. 뭘까요? 맞습니다. 러시아 ETF죠. 일단 먼저 못을 받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지금 투자하면 안 되는 상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경제 제재를 받으며 증시가 붕괴되는 가운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아니죠. 개인 야수분들이 러시아 증시를 추종하는 ETF로 몰려들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러시아 ETF가 상한가 제도와 루블화 가치 폭락 탓에 실제 증시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한데요. 그렇다면 그 계류율이 얼마나 되는가 봤더니 무려 22%나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말을 무슨 소리일까요? 삼성전자를 사는데 일단 살 때부터 22%더 주고 산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가 사야 될까요? 안 사야 될까요? 당연히 사면 안 되겠죠. 사는 순간 마이너스 22%가 찍힌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사람들이 또 잘 모르고 그 다음에 최근 들어 많이 빠지면은 야, 어차피 다 올라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며 사고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한국거래소도 계류율 확대를 이유로 투자 유의 종목 지정을 예고를 했으며 만약에 투자 유의 종목으로 지정이 된다면 3거래일간 단일가 매매가 진행되고 매매 거래도 정지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플러스 기초지수인 MSCI 러시아 지수가 퇴출되면서 이 ETF 지수 산출에 어려움이 생긴다. 이 점도 꼭 유의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 ETF 어느 정도 거래가 되고 있는가 봤더니 아직도 22만 개나 거래가 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절대 기름들 아무리 야수라도 이거보다는 차라리 고버스나 레버리지를 사는 게 차라리 더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입니다. 코스피 반등 열세 잡은 외국인 2분기 본격 매수 예상. 외국인은 올해 들어 매도를 지속하다가 연기금이랑 똑같이 지난달에 매수로 돌아섰는데요. 지난 1월 4조 넘게 코스피 주식을 사들인 개인 매수세가 전월 대비 10분의 1로 쪼그라든 반면 외국인은 같은 기간 순매수세로 전환했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사는가 봤더니 일단 집중적으로 금융주를 매수했으며 SK하이닉스를 9,400억 매수, 하나금융지주 2,600억 매수, 카카오뱅크 2,300억 매수, 우리금융지주 2,300억 매수, 신한지주 2,200억 매수, KB금융 2,100억 원이나 매수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반면 LG엔솔, 현대차, 카카오, 삼성 SDI, 하이브, LG생건은 순매도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업계에서의 관건은 미국의 통화 긴축 완화 여부와 3월 중국 양회에서 당장 내일부터죠. 정책적으로 긍정적 여부가 확인된다면 외국인의 자금이 신흥국으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에 매매 방향은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3월 FOMC나 2분기에 결정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겠죠. 다음입니다. 확진자가 2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8인 모임 영업시간 11시를 만지
만지작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자, 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4.5인 6인 허용 그 다음에 오후 10시 영업 제한을 추가 완화하는 그러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오는 13일까지 3주간 유지하기로 했는데 이를 일주일 앞당겨 완화를 논의한다고 한대요. 그렇다면 어떻게 완화하는가 봤더니 사적 모임 최대 인원을 8명으로 늘리고 식당 카페 영업시간을 오후 11시로 완화하는 그러한 방안을 현재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자, 이런 결과가 나온다면 이제 자영업자 분들은 갈수록 조금씩 괜찮아진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 피크아웃도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한 소식도 나오고 있으니까 빠르게 한 4월 5월쯤 되면은 야, 이게 이렇게 줄어들 수 있나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빡빡빡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기업 두 가지를 보고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 전동화 가속, 소프트웨어 전환 집중, 목표가 유지. 신한금투가 현대차의 목표 주가를 27만원과 투자 의견 매수를 유지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현대차는 어제 2022년 CEO 인베스터 데이를 열고 2030년까지 글로벌 전기차 판매 187만 대 그리고 시장 점유율 7%를 달성하겠다 이러한 계획을 발표했다고 한대요. 그리고 또한 향후 9년간 소프트웨어 관련 투자에 12조 원을 할당한다 그러한 계획도 밝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한금투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환경 목표 달성을 위한 전동화 가속과 소프트웨어 전환에 집중되었다며 그런데 조금 아쉬운 점은 시장의 관심사인 전동화 생산 설비에 대한 구체적인 발표가 부재했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자, 어제는 우리가 기아차를 봤는데 오늘은 현대차를 보게 되네요. 그런데 기아랑 현대차랑 솔직히 똑같이 같이 움직인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의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 이 모든 게 전부 다 증가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런데 그 와중에 최근 들어 러시아 때문에 주가가 많이 빠진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오늘 조금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3.8% 반등 중. 과연 지금 가격이 비싼 건지 싼 건지 한번 기아랑 같이 고민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기업입니다. 효성첨단 소재, 탄소섬유 소재 주도, 수소경제 대장주. 이베스트 투자증권이 효성첨단 소재에 대해서 투자 의견 매수, 목표 주가를 85만 5천원으로 유지를 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팬심을 조금 가지고 있는 니안나 이베스트 투자증권 연구원은 효성첨단 소재는 20년 4분기 흑자 전환 이후 이익률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며 탄소섬유 소재 자체가 고정비 레버리지 효과가 크기 때문에 이익률 상승폭이 클 것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 대선 앞두고 수소경제 로드맵이 지연된 것과 현대차 제네시스 수소차 개발 중단 이슈, 그때 정말 끔찍한 뉴스였죠. 그런 악재가 겹쳐 최근 수소 관련주가 주가 조정을 받았는데 그런데 대선 이후에는 다시 한 번 더 수소 관련주가 갈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수소 생태계가 초기이기 때문에 투자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기술 변경이 없어야 되고 그리고 적용 생태계가 많으면 많을수록 유리하기 때문에 효성첨단 소재에 대한 투자 매력도가 갈수록 높아지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효성첨단 소재 매출액과 영업이익과 순이익을 봤을 때 자, 매출액은 이렇게 성장하는 걸 볼 수 있지만 그런데 영업이익이랑 순이익을 봤을 때는 살짝 멈춰있고 오히려 살짝은 하락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이 무슨 소리일까요? 맞습니다. 피크아웃이란 소리겠죠. 그러다 보니까 효성첨단 소재 거의 100만원 근처까지 갔다가 최근 들어 쭉 떨어져 40만원까지 갔다 온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 모든 게 피크아웃 우려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런데 최근 들어 다시 슬금슬금 상승해 어느덧 50만원까지 올라왔는데 하지만 아직까지 피크아웃 우려는 존재한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효성첨단 소재를 공부할 때는 조금은 어렵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생각을 해볼 거는 이 효성첨단 소재가 가면 갈수록 수소 관련주로 더욱더 몸이 기울어진다는 소리가 됩니다. 그런데 그냥 단순히 야 이거는 피크아웃이네 이렇게 말하며 퍼가 10도 안 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볼 수 있겠죠. 보통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2차전지 그 다음에 수소에 관련된 기업들 야 기본 퍼가 한 30은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효성첨단 소재의 현재 위치가 조금 애매한데요. 그냥 단순히 사이클이 도는 화학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지금부터는 수소 관련주로 볼 것인가 이 시각에 따라 효성첨단 소재가 펄을 몇을 받을 것인가 멀티플을 얼마나 받을 것인가 이런 얘기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하기가 조금 어렵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저기지 지금 그냥 봤을 때는 단순히 화학주로 본다면은 트레이딩의 관점으로 방망이를 짧게 잡는 게 맞다고 볼 수 있고 그런데 만약에 기르분들이 야 이거는 수소 관련주지 이렇게 확신을 내린다면은 언젠가 터질 그 날을 위해서 한번 쭉 들고 가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야 효성첨단 소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그게 밝혀진다고 볼 수 있겠죠. 한번 기분들 고민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시황전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내일 또 재밌는 뉴스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